북한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남북이 갈라진 지 7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권력은 언제나 아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는 김정은의 딸 김주애를 후계자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이 공식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주애에게는 3살 위 친오빠가 있고 그 아이를 지금까지 목격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70년 북한 역사에서 단 한 번도 딸에게 권력이 넘어간 적이 없는데 과연 이번엔 다를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탈북민들이 진실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남한에 온 지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TV를 보다가 저는 그만 리모컨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화면 속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군복 비슷한 코트를 입고 군 장성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서 있는 여자아이. 아나운서가 말했습니다. 김주애, 후계자 가능성 점점 높아져.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 아이 제가 직접 경호했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저는 다른 생각도 했습니다. 과연 그게 맞는 걸까? 남한 전문가들은 김주애가 후계자라고 합니다. 국정원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경호원으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확신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경호 임무 중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확인받지 못한 또 다른 존재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숨겨진 아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목격담이 아닙니다. 김주애를 직접 본 경호원으로서 그리고 그 안에서 들었던 말들을 기억하는 사람으로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북한 후계 구도의 진짜 의문을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2022년 겨울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그때 28살이었고 평양 974부대 호위사령부 소속 경호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호위사령부라 하면 쉽게 말해 김씨 일가를 직접 몸으로 지키는 부대입니다. 그해 11월 경호팀 전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평양 외곽 미사일 발사장에서 원수님 현지지도 행사가 있다는 통보였습니다. 그런 행사는 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출발 2시간 전 갑자기 경호계획 전체가 뒤집혔습니다. 이동 동선이 바뀌었습니다. 저격수 배치 위치가 추가됐습니다. 차량 대형이 이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한 건 여성 경호 인원이 갑자기 급하게 충원됐습니다. 상관이 우리를 모아놓고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 1호 행사에 가족이 동행한다. 저는 그 순간 동료들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북한에서 지도자의 가족이 공식 군사 행사에 동행한다는 건 제가 입대한 이래 한 번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입 밖에 내는 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과 같으니까요. 발사장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진영을 갖추고 대기했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불었습니다. 6.25 때 겨울 전투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르신들이 그때 추위가 총보다 더 무서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 정도였습니다. 차량 행렬이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원수님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작은 실루엣 하나가 내렸습니다. 코트를 입은 어린 여자아이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이가 이곳에? 군사발사장에? 그런데 제가 진짜로 충격받은 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간부들의 태도였습니다. 대장, 상장급 장성들이 그 아이 앞에서 눈을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북한 군부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노장들이 10살도 안 된 여자아이 앞에서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노장 장성이 제 눈앞에서 그 아이에게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북한에서 거수경례는 상급자에게 하는 겁니다. 그 예외는 단 한 가지, 백두혈통 지도자급에게만입니다. 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저 아이 그냥 딸이 아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아이의 이름이 김주애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원수님의 딸.
하지만 경호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다른 말이 돌고 있었습니다. 근데 위에 오빠가 있다는 얘기 못 들었냐? 아무도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제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또 다른 군사 행사 경호에 투입됐습니다. 이번에도 김주애가 동행했습니다. 그날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행사장으로 이동하는 도중이었습니다. 김주애가 원수님보다 반걸음 앞서서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북한에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쉽게 말해 동네 이장님이 걷고 계신데 그 앞으로 치고 나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반역에 가까운 결례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경호원들도 간부들도 원수님 본인도. 그날 밤 정치지도원이 우리 경호팀을 소집했습니다. 앞으로 그분을 모실 때 원수님과 동일한 경호 기준을 적용한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동일한 경호 기준. 그 말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동료 하나가 제 옆에서 아주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2호 지정 아니냐.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의문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딸인가? 위에 아들이 있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건 대체 무슨 그림인가? 북한에서 답이 나오지 않는 의문을 품고 있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경호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북한에서 말 한마디, 단어 하나는 그냥 말이 아닙니다. 지위를 뜻하고 권력을 뜻하고 때로는 목숨을 뜻합니다. 어르신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때 호칭 하나 잘못 썼다가 곤욕을 치른 이야기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더 심합니다. 어느 날 대규모 행사 리허설이 있었습니다. 방송 담당 간부가 실수를 했습니다. 원수님의 따님께서 참석하시겠습니다. 그 순간 보위부 요원 2명이 뛰어왔습니다. 리허설이 중단됐습니다. 그 간부는 즉시 별도 공간으로 데려가졌습니다. 수정된 멘트가 내려왔습니다. 존경하는 자제분께서 참석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이라는 수식어는 지도자급에게만 쓰는 말입니다. 며칠 뒤부터 내부 문건에서도 따님이라는 표현이 사라지고 존경하는 자제분으로 통일됐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보면서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위에서 정한 것이다. 그런데 저는 동시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자제분. 이 표현은 딸에게도 아들에게도 쓸 수 있는 말이다. 국정원이 나중에 밝힌 바에 따르면 김정은에게는 2010년생으로 추정되는 첫째 아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별에 대해서는 한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들이라는 첩보가 있었는데 그 근거가 평양에서 고위층 지시로 남자아이 장난감과 기저귀가 긴급 수입됐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아이를 직접 목격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호 현장에서 김주애 외에 다른 자녀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2023년 봄이었습니다. 김주애가 평안북도 어느 군수공장 시찰에 동행했습니다. 공장 지배인이 원수님께 설명을 드리다가 돌연 방향을 바꿨습니다. 원수님이 아니라 김주애를 향해 설명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김주애가 말했습니다. 이건 병사들이 쓰기 불편하겠습니다. 일주일 뒤 그 공장에서 설비 교체 지시가 내려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 아이의 말이 명령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높은 분 말 한마디면 동네 전체가 뒤집어지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북한은 그게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만약 숨겨진 아들이 정말 있다면 이 모든 장면들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주성하라는 기자가 나중에 남한에서 비슷한 분석을 내놨는데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김주애를 먼저 대중에게 각인시켜 놓고 훗날 아들이 등장했을 때 김주애가 옆에서 보좌하는 그림을 만드는 것 아닐까. 즉 김주애는 진짜 후계자가 아니라 진짜 후계자를 위한 밑밥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 저는 지금도 모릅니다. 2023년 겨울이었습니다. 극비 경호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보위부, 호위사령부, 당 조직지도부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북한 권력 핵심 세 축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 회의에서 내려온 지시가 팀장을 통해 전달됐습니다. 단 한 줄이었습니다. 2호 대상에 대한 안전보장은 체제 보위와 동일하다. 체제 보위. 최고 지도자를 지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역사상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단 세 세계만 적용됐던 기준입니다. 2호 대상은 김주애를 의미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은 김주애가 그 자리에 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또 다른 의문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원수님은 왜 다른 자녀들을 이렇게 철저히 감추는가? 김주애는 전 세계에 공개하면서 나머지 자녀들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는가? 북한 지도자들은 역사적으로 후계자를 오랫동안 숨겨왔습니다. 김정은 본인도 후계자로 낙점된 후 한참이 지나서야 공개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김주애를 이토록 화려하게 띄우는 것은 진짜 후계자를 숨기기 위한 연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28살이었고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호원 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숨겨진 아들이 있다는 소문은 경호원들 사이에서 꽤 오래전부터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소문을 입 밖에 내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북한 내부에서도 소문은 돕니다. 장마당에서도 이웃 사이에서도. 그런데 이 소문만큼은 누군가 꺼내면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무섭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북한에서 지도자의 숨겨진 자녀 이야기를 공식 확인도 없이 떠들다가 잡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치범수용소입니다. 아니면 그보다 더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원수님이 자신의 형 김정남을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독살했다는 건 전 세계가 아는 사실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도 그렇게 했는데 원수님의 숨겨진 자녀 존재를 떠벌리고 다니는 경호원이나 간부가 어떤 꼴을 당할지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측합니다. 혹시 숨겨진 아들이 실제로 있다면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입 밖에 내는 순간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 아닐까. 북한에서 침묵은 모르는 것과 다릅니다. 알면서도 말 못하는 것입니다. 그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도 그 침묵 속에 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탈출을 결심한 건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김주애든 숨겨진 아들이든 누가 됐든 북한의 다음 지도자는 이미 준비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체제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저는 그 확신 하나로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부모님이 거기 계십니다. 형도 거기 있습니다. 하지만 씨앗은 심어졌습니다. 2024년 초 지방경호 임무를 위해 평양을 벗어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는 그 틈을 이용했습니다. 자세한 경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저를 도와준 분들이 아직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요.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조선족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같은 핏줄이니 도와주셨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음식을 내주시던 그 손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중국에서 몇 달을 숨어 지냈습니다. 항상 잡힐지 모른다는 공포가 따라다녔습니다.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면 그건 사형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라오스로 넘어갔습니다. 밀림 속을 몇 날 며칠 걸었습니다. 태국에 도착해서야 한국 대사관을 찾았습니다. 대사관 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서울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 마트 진열대에 쌀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쌀 한 줌이 한 가족의 하루치 목숨값입니다. 하나원에서 적응 교육을 받으면서 저는 조금씩 남한을 배워갔습니다. 말투가 달랐습니다. 음식 맛이 달랐습니다. 그래도 같은 핏줄이구나 싶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옛날 이야기를 하실 때, 이산 가족 이야기를 하실 때, 그때는 북이고 남이고 없었습니다. 저도 부모님이 보고 싶습니다. 형이 보고 싶습니다. 살아계신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TV에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군복 코트를 입은 김주애, 미사일 발사를 참관하는 장면. 아나운서들이 후계자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채널을 돌리자 반론이 나왔습니다. 전직 국정원장 출신 박지원 의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김주애는 후계자가 아니다. 아들이 서방 어딘가에서 유학 중일 가능성이 크다. 김주애를 띄우는 건 그 아들의 존재를 감추기 위한 것일 수 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멈췄습니다. 남한에 와서 알게 된 사실들이 있습니다. 국정원은 처음에 김정은에게 2010년생 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거는 당시 평양에서 고위층 지시로 남자아이 장난감과 기저귀가 긴급 수입됐다는 첩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직접 목격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습니다. 데니스 로드먼도, 김정은의 스위스 유학 절친도, 방북한 외국인들도 김주애 외에 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은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2018년 판문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났을 때 김정은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도 딸이 있는데 딸 세대한테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아들이 있었다면 왜 굳이 딸 이야기를 했겠느냐는 반론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2017년생으로 추정되는 셋째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아들일 가능성도 있다고요. 10살도 안 된 어린 아들을 숨겨두고 김주애를 전면에 내세운 뒤 그 아들이 성장하면 진짜 후계자로 등판시킨다는 시나리오. 진실은 아직 평양 깊은 곳에 있습니다. 저는 그 경호 현장에 있었습니다. 김주애 앞에서 장군들이 고개를 숙이는 것을 봤습니다. 체제 보위와 동일하다는 지시를 들었습니다. 아이의 말 한마디에 공장 설비가 바뀌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그 모든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김주애가 반드시 최종 후계자라는 뜻인지는 저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어르신들,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북한이라는 나라는 70년이 넘도록 세상을 속여온 나라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나라입니다. 김주애가 후계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딘가에 숨겨진 아들이 언제가 세상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딱 하나입니다. 북한은 변하지 않습니다.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그리고 그 다음으로. 딸이든 아들이든 그 땅의 사람들은 또 다른 수십 년을 그 체제 아래 살아야 합니다. 저는 바랍니다. 통일이 되는 날 부모님 손을 잡고 고향 땅을 밟는 날이 오기를. 그날이 오면 후계자가 누구든 이미 의미가 없겠죠. 우리 세대에 제발 그날이 오기를. 여러분도 그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를 공개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북한에 있는 부모님이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형도 걱정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북한이 저를 특정하려 할 수도 있다는 걸 압니다. 호위사령부 경호원 출신 탈북자.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분들은 이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알고 있어도 말하면 죽으니까요. 저는 지금 자유로운 땅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주변에 알려주십시오. 북한에 아직 남아있는 수천만 명은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알고 있어도 느끼고 있어도 입을 열면 죽으니까요. 저 대신 여러분이 목소리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탈북하신 분이 계시다면 또는 북한 내부 사정을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십시오. 우리가 모이면 진실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숨겨진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 김주애가 진짜 후계자인지 아닌지, 그 진실은 아직 평양 깊은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끊지 않는 한 북한은 영원히 세상을 속일 수 없습니다.